평상시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자, 대통령의 제가 자격이라고 놓고 보면 그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능력이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소양이에요. 예. 능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다 그러면 저는 그걸 되게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이제 전문가를 좋은 사람 쓰면 그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근데 도저히 남의 힘을 빌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양이라고 그러죠. 능력하고 다릅니다. 뭐냐? 첫째는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결국 민주주의가 왜 안 되느냐? 그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게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주권자니까. 주권자가 정신 안 차리는데 표를 엉뚱하게 치니까 뭐 동창이라고 찍고 동향이라고 찍고 친척이라고 찍고 예. 나를 대표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없이는 못하는 제도라는 거죠. 정치가 안 바뀌면 나라는 안 바뀌고 나라가 안 바뀌면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제가 또 평소에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많이 떠들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대통령 책임제고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걸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신문기자를 할 때 통선 12년간 기자를 했는데 그중에 8년 동안을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은 안 했지만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국회 정당 출입을 많이 하고 한국 정치 현장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냈죠. 10월 유신도 정치부 기자 때 있었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왜 한국 정치가 항상 이 모양이냐, 왜 정치인들은 다 저렇게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기꾼 같은 대접을 받느냐, 나라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정치라는 거는 국가를 통치하는 게 정치잖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이제 공직생활 한 20년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대통령 3분을 모셨는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3분이 공교롭게도 시기적인 특성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주의의 마지막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체제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죠? 과도기를 체제 이행기를 책임졌던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고 시기적인 특성이 다 있어서 그 세 대통령을 모시면서 참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번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배운 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옆에서 대통령을 관찰하면서 왜 저렇게 하냐. 저도 막 비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이렇게 평소에 책을 보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독서를 좀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책을 쓴 일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2008년인가 2007년인가 책을 낸 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그 출판사에서 책의 제목을 정할 때 대통령의 자격, 왜냐하면 역대 동양과 서양의 훌륭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동양은 당태종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에서부터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중간까지를 평가를 한 거죠. 순전히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스테이트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래프트라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기술, 통치술, 직역하면 통치술 같은 거죠.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게 스테이트 크래프트인데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좀 평가를 해보자 하는 욕심을 부린 건데요. 좀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과욕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하다 자꾸 막히니까 제가 원로 가까이 지는 원로 정치학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이게 어차피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게 영어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게 서양이고 그래서 우선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치학자들이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대해서 쓴 게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편의 논문이 없어요. 책은 고사하고 미국 대통령에 관한 책들은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두꺼운 책도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것이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관점에서 쓴 것들은 아니라서 그냥 이상하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 찾아가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 말이 우리나 미국 정치학자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관점으로 그걸 쓸 테면 이론적인 걸 배경으로 현실적인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못 쓴다. 근데 교수들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현실적인 경험을 충분히 못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건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중에 어느 원로 여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저를 보고 가만히 보더니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그걸 가장 쓰기 적절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당신하고 30년을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계속 책 보고 와서 물어보고 책 보고 물어보고 당신처럼 공부한 학자가 아닌 교수가 아닌 사람치고 드물고 당신은 어차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그렇게 오래 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당신이 가장 적임자인다면 써보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줄 테니까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과욕이라는 게 부리면 안 되는 거다는 후회를 뭐 여러 번 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썼습니다. 또 책이 나갔는데 그걸 출판사에서 책을 파는 게 중요하니까 제목을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붙였어요. 그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고 또 책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방진 제목이죠. 제가 무슨 대통령의 자격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그 책이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은 아니죠. 그러나 뭐 출판사가 손해볼 정도는 아니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방에서 우리 국내 정치학계에 있는 교수분들이 이게 최초로 나온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관한 책이니까 그분이 논문에 인용을 하고 제 책을. 예.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게 이게 학자분들이 논문 쓸 때 이걸 인용을 했으니까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냐. 그건 대단한 평가지요. 저로서 과분하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 황홀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많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런 때가 되면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대통령 학이라도 한 사람처럼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 어차피 누가 되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될 텐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혹시 무슨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든지 무슨 의견이 있든지 뭐 있으시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프리토킹식으로 하는 게 좋지 제가 뭘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웃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오신다길래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가장 유명한 별명으로 킹메이커라고 저는 킹을 메이크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면 참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나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을 많이 보좌해 보신 경험으로서 이런 공약은 정말 설탕물과 같은 공약이다라는 거가 있으실 테고 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이런 자질은 꼭 봐야 한다라는 게 있으실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공약이야 뭘 실천하겠다는 이제 그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면한 정책, 필요한 정책을 전문가들이 만들어 드리면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건 전 뭐 공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런 자질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자, 대통령의 제가 책 제목처럼 자격이라고 놓고 보면 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능력이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소양이에요. 예. 능력이라는 것은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저는 대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다 그러면 저는 그걸 대개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적 과제가 뭐냐 하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최고 통치자니까. 예. 그걸 우리가 다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동의를 받았으면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춰야 될 정책 능력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별개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이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소질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좋은 정책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실천되는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예.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여유는 없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구비해야만 정책 능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투쟁자 그거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 헌법상 얼마나 뭐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 가꾸고 예, 이 제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쓰는 능력, 인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인사가 뭐 만사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 잘못 쓰면 모든 게 망가지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예.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외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특히 분단 구조 속에서 동북아시아라는 특수한 질서 속에 분단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나라의 외교 능력은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외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이제 북한 관리. 북한을 관리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 할 테니까 뭐 한반도 평화 관리라고 표현해도 좋고 어쨌든 예, 한반도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대개 6가지 능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능력을 고루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갖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잘하면 2가지. 예. 어쨌든 그런 이런 분야별 능력은 자기가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전문가를 쓰면 돼요. 그 인사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든지 정부 장차관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공적인 원칙으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럼 공적인 인사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뭐 친하고 안 친하고 뭐 고향이 어디고 학교 어디 났고에 관계없이 예, 대개 그 분야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 특출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 꼭 전문성만이 아니라 뭐 도덕성까지도 예,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몇 명은. 예. 근데 그런 사람 뽑아서 쓰면 예, 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처 공무원들도 그죠? 예, 따라가고 그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면 좋고 그래서 국정이 잘 돌아가면 대통령이 편하고 나라도 좋고 할 텐데 이런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 원칙을 파괴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죠. MB.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 내각을 구성했을 때 언론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다. 철저하게 사적인 인원을만 사람을 쓴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서라고 그래서 예. 그건 뭐 MB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자기가 뭐 겪어서 자기 수첩에 이름 적은 사람 아니면 안 쓴다. 인사폭을 그렇게 좁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일이에요. MB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꼭 인사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다 공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인연으로 호불호를 따져서 사람을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이제 전문가를 좋은 사람 쓰면 그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근데 도저히 남의 힘을 빌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양이라고 그러죠. 능력하고 다릅니다. 뭐냐? 첫째는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대통령은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자리니까 가장 높은 공인이잖아요.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공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아까 말씀드린 인사도 그렇게 안 하고도 안 할 텐데 공인의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권력의 사유의식이라고 그러죠. 네? 내 재산이다. 집에서 물려받은 그걸 가산주의다 그러는데 가산주의. 영어에 단어가 있어요. 패트리모니얼리즘이라는 게 우리말로 가산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처럼 생각한다. 서양에도 그게 많았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권력을 남용한다고. 내 거니까 마음대로 써.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쓴다고 내 거니까. 그게 사유의식이죠. 네. 그 다음에 인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실 인사를 한다고요. 네? 뭐 친한 놈 막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실 인사를 한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권력을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면 더 밑에 놈 남용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남용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사리일책에서 남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실 인사를 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부정부패예요. 네? 그래서 다 몰락하는 거예요. 자, 민주화 이후에 권위주의는 빼자고요.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보세요. 노태 대통령은 뭐 과도기니까 빼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6명.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달 남았지만 아마도 성공한 대통령 평가받긴 제가 보다 틀렸어요. 실패도 가장 참혹한 실패를 했다고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을 안 가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한 사람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거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권력 남용과 권력의 사유의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YS와 TJ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민주화 투쟁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죠? 발전하고 확산돼서 심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재임 중에 무슨 평가를 받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한 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반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냐는 거예요. 왜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헌법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훌륭한 헌법을 가졌어요. 그럼 제대로 민주주의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들도 그 권위주의, 자기들 말로 독재 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하고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쟁하는 방식이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면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로 그런 말도 그분들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역시 권위주의 방식을 익힌 거죠, 몸에. 네,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시기가 민주주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것 때문에 면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애석한 일인데, 네, 그래서 그런 추천하는 공인의식이 첫째다. 첫째 소양이에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죠? 둘째는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자 써서 미안한데,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게
저절로 민주주의 적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 적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잘한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민주투사로 활동할 때 항상 권력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민주주의 의회 정치하는 나라에서 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느냐?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민주주의 원리 아니에요, 그게. 그걸 끊임없이 그 주장을 했어요. 야당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야당이 성가신 거예요. 이 자들이 막 사사건건에 하려는 거 반대하고 언론 마찬가지. 네? 지금 김영삼 대통령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저만 보면 윤석열, 네. 나서 신문 안 본대. 왜요? 맨날 말이야. 오버나 쓰고 말이야. 맨날 정부 헐뜯기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모들이 언론이 뭐 이렇게 비판한 거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항상 언론 핑계를 대요.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정부가 하는 걸 잘한다고 쓰는 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 이거 그렇게 일부러 막 트집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대통령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새벽잠 자고 고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놈들이 꼭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와서 쓴다.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언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대통령은 지금 권력자이기 때문에 견제의 대상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예요. 과거 야당 대표의 실정에는 약자고 민주화 투쟁을 하니까 언론이 전폭적으로 성원했죠. 뭐 좀 흠이 있어도 안 쓰고 잘하는 것만 써드렸는데 이제는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각하는 이제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에요. 그걸 감수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말이 맞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 현실이. 그러니까 당신을 비판하면 나 섭섭하고 나쁜 놈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어야 사고 자체가 민주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민주적인 판단하고 민주적인 실천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자, 가정에서 말이에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훈련할 수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애가 둘 있어요, 말하자면. 예? 요새 둘 낳는 사람 드물지 만 부부가 그 4명 아니에요, 식구가. 주말에 어딘지 외식을 하러 간다. 이게 뭘 먹으러 갈 거냐는 거예요. 중국 음식이냐, 일본 음식이냐, 뭐 양식이냐, 한국식이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어디 가자 쫙 끌고 가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야. 부인한테 당신은 뭐 먹고 싶으냐? 큰아이 너 뭐 먹고 싶냐? 작은애 뭐 먹고 싶으냐?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자기까지 4명이 넷 중에 뭐 셋은 중국집, 한 명은 일본 음식 원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럼 하여간 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4명 중에 뭐 3명이 이 음식을 원하니까 다수결에 따라 여기 간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항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남에 갈 적에는 물어보지 않고 소수 의견 쪽으로 간다. 이게 정하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불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 음식까지 좀 혼자 한 애도 나중에 간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누구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요. 이게 민주주의 기본 훈련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중요한 게 민주주의 하려면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더라도 막 감정이 폭발해서 중간에 말을 끊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 민주주의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욕설을 하지 않는 이상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거 다 들어야 돼요. 나하고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다 들어야 된다고. 다 듣고 내 얘기를 해야 되죠. 다만 이제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훈련이. 나만 안 들어. 중간에 막 말 끊고 우리나라가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와서도 텔레비 진행하는 사람 말이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끊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토론을 하려면 사람이 논리적이 돼야 돼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으면 자연히 감정이 앞서게 돼. 육두 문자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왜 사람이 논리적이 되지 않느냐? 독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책을 안 읽어서.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텔레비 기자가 그럼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해. 짧은 시간에 똑 떨어지게. 우리나라 좋은 것 같아요. 지가 좋은지 싫은지도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뭐뭐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다는 사람도 말 끝이 꼭 뭐뭐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런데 뭐뭐인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걸 훈련을 쌓아야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초가 닦아지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될 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게 민주주의 국회입니까?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이에요? 저게 아니에요. 저는 엉터리 국회, 엉터리 정당이 어디 있어요? 예. 저게 현실인 걸 그래야만 찍어주고 또 유권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가 왜 안 되느냐? 그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게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주권자니까. 예? 주권자가 정신 안 차리는데 표를 엉뚱하게 치니까 뭐 동창이라고 찍고 동향이라고 찍고 친척이라고 찍고 예? 예. 나를 대표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나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나하고 동향인지 아닌지 동창인지 아닌지 뭐 친척인지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제일 1차적인 요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인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으로 돌아가요.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토크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없이는 못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드느냐? 금방 안 만들어져요. 유럽이 지금 상당히 원숙한 민주주의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원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한 300년 걸렸어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유럽도 얼마나 많은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까? 반동이라는 게 역사 발전 과정에는 반드시 반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수도 없이 많은 반동과 이걸 겪으면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지금 오늘날 저는 말하자면 원숙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민주화 시작한 게 88년 이후라고 보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게 지금 치르는 이런 온갖 비민주적인 일들이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인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경제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자랑하죠. 30년 만에 산업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경제 성장만 보면 성공했지만 그 압축 성장에 가져온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냐, 한국 사회에. 근데 그나마 정치나 문화는 죽었다 깨도 압축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대가를 다 지불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맘먹지를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선거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판인데 저렇게 하니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인 걸. 욕을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저 중에 누군가가 돼서 또 통치를 하겠죠, 국가를. 뭐 엉망진창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찍어야지. 안 찍으면 또 어쩔 겁니까? 뭐 나지나?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유럽처럼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고 나라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대가를 좀 적게 지불하고 시기를 좀 단축하자는 노력은 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압축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장 안 된다. 한 발 한 발 성숙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2살 먹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는 게 민주주의니까 좀 길게 보고, 그러나 과정에서 그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다 가능한 우리 민주주의를 빨리 성숙시켜야 된다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10년 내 20년 내 대단한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욕심은 부리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를 평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탁한 거, 이런 걱정스러운 거, 한심한 거, 이런 것이 절망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치르게 마련인 하나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크게 속상하거나 불행하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각자 가능한 한 대가를 적게 지불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소양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국가를 통치한 사람이니까 국가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국가라는 게 뭐냐 하는 정의를 이걸 내리려면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죠. 고대 아테네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의 논쟁적인 주제가 많은데, 국가란 무엇이냐, 이것도 항상 논쟁적인 주제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걸 규명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공동체로서의 이제 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근대 국가 아닙니까? 근대 국가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져가요.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나란히 놨죠.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생명과 재산이라는 게 아닙니까? 국가는, 자, 젊은 사람 나이 되면 군대 가야 돼요. 병역 의무가 있잖아요. 조금 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럼 국가가 젊은 사람의 목숨을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복무기간 2년인 3년인지 그때 따라 다르고. 왜냐하면 그럼 전쟁 나면 가서 싸우라고 그래. 안 싸운다고 할 수 없는가? 싸워야지. 살아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한시적으로 젊은이의 생명을 가져간다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힘인데, 생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금은 뭐예요? 사유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안 내면 처벌받잖아요. 남의 재산을,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사유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까? 국가가 2개. 그럼 누가 국가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국가한테 그런 무서운 힘을 줬습니까? 우리가 준 거잖아요. 국민이. 왜 줬어요? 국가를 지키고 갖고 와야 되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국가에다 이 무서운 힘을 줬느냐?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영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라고 이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공성이라고 그러죠. 국민 전체를 위한 가치라고 그럴까? 그 무엇이 공공성이라고 우리가 표시하죠. 왜냐하면 그 공공성이 있지 않으면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무서운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성을 살리는 기냐는 고민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죠? 나와 내 가족이나 또는 내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면 이거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건 대통령 자격을 잃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라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능력은 둘째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을 대신시킬 수 없는 게 2가지. 투철한 공인의식과, 그죠?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2가지가 없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저렇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정도의 재능이 있으나. 내가 너무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누굴 선택하신가 볼 때, 저 사람이 공인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다고 보는 이런 거 한번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너무나 이제 궁금한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몇 분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장관님 말씀도 들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이제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는 가만히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견디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견디는 이 시기에 그럼 우리가 뭘 해서 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청년들인데 견딘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금이라도 더 바른 방향으로 그 장관님이나 많은 이제 선각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 물음표가 찍힙니다. 어떤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장관님이시라면 지금 저희시라면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떤 액션을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저희가 조직이 또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또 행동도 해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럼 정당에 들어가서 현실 정치 직접 참여해서 바꾸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우리나라 정당은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정당처럼 젊은 사람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사람 길렀다가 나중에 얘가 내 지역구 출마한다 그러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질 있고 유능한 젊은이가 하겠다 그러면 그 길을 막으면 막았지 절대 열어주질 않아요. 우리 정당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서 젊은 사람들 돌아서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젊은 나이에 정당 돌아서 젊은 사람으로서 시종일관 정신을 잃지 않고 지킨 젊은 사람들이 있나요? 살아남질 못해요. 예, 들여보내질 않고. 근데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이름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다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요. 소양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자기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일부러 이렇게 수용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안 하니까 어떤지 개인적인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해서 하여간 국회의원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당에 들어가서. 근데 무슨 통로가 막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든 모아서 결국 집단의 힘으로 뭘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듬어보질 않으니까. 예. 우선 그런 운동이랄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라는 게 또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 않은 또 경험들이 많아서 의뢰 젊은이들이 정치 그런 거 운동한다 그러면 다 불순하게 보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정치가 안 바뀌면 나라는 안 바뀌고 나라가 안 바뀌면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로는 청년 표 얻으려고 온갖 가만인사를 다 하지만 가다는 관심 없어요. 그때 지나가면 그만해요. 자원을 다 지들한테 좋을 대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다. 네. 법과 제도 만들고 예산 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는 안 될 테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젊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 특히 이제 이대남 이대녀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하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그거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우리가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그래야 성숙해질 테니까 사회가. 어쨌든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 정치권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표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곤란하겠네. 겁을 먹어야 이게 관심이 보이는 척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일반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몹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누구 보고 하라고 선뜻 그러기가 딱한데,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상당히 대견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는 그 반드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들고 다 안 하고 남보고 하라 그러면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성세대로 미안하지만 뾰족한 통로는 없다는 거죠. 본인이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얘기하기 참 싫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거니까 예.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뭐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 빠지다는 게 목적이라면 뭐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뭐 할 건데요. 저는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한테 욕먹는데 예. 너는 해봤으니까 그따위 소리 해야지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을 만든다는 게 뭔지를 그 엄청난 책임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도 국회를 팔자에 없이 가봤는데 저는 평소에 정치할 생각을 꿈에도 해본 일 없어요. 근데 뭐 팔자에 없이 약간 정치권을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딱 그 의원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야,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정도로 사람이 낯이 두꺼우면 진짜 대책 없겠다. 하나 부끄러운 걸 알아야 뭘 어떻게 고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수치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 정말 그 중간에 때려치려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주변에서 하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4년을 다 임기를 채우고 나왔는데요. 정말로 전 느낀 게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가 저렇게 되는 한 저건 뭐 국가의 희망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장래는 국회가 점화하게 된 건 정당이 점화해서 그렇거든요. 네. 이제 정당서부터 얘기하면 할 끝이 없는데 다만 이 IT 산업의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조금씩 정당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미래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그걸 국회에서 반영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굳이 정당이나 정치인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한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의 지지를 얻잖아요. 공론화되는 거잖아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좀 없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politician,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학자까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게 좋을런지 언제런지 그건 저도 자신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어차피 지금 그런 그 IT 기술의 발달이 문명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어떻게 좋게 활용해서 한국 정치 정당이나 국회나 정치인들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고 핑계 김에 미천도 짧고.